어서 오게나? 오늘도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세상살이가 참 내 마음 같지 않지?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조바심도 나고 말이다. 자, 따끈한 아랫목에 꽁꽁 언 손 좀 넣고 이 할매가 끓여놓은 구수한 숭늉 한 사발 마시면서 마음 좀 달래보려무나? 오늘은 내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 한 자락이 내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옛날 어느 깊은 시골 마을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 있었단다. 그 집에는 성격도 재주도 아주 딴판인 3형제가 살고 있었지. 첫째 아들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어. 서당에만 가면 훈장님께 칭찬을 한 몸에 받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해서 온 마을의 자랑거리였단다. 둘째 아들은 풍채가 좋고 눈치가 어찌나 빠른지 장터에만 나가면 소환 좋게 장사를 잘해서 돈을 척척 벌어왔지. 아버지는 이번 듯한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며 싱글벙글하셨단다. 하지만 막내 아들인 셋째는 달랐어. 날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한 데다가 말수도 적고 행동도 느릿느릿했지. 형들이 책을 읽고 장터에서 장사를 배울 때 막내는 그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거나 묵묵히 밭을 가는 게 전부였단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막내를 보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어. 아이고, 저 집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은 나중에 한 자리 크게 하겠는데 막내는 절에서 어디 밥벌이나 하고 살겠어? 누굴 닮아 저렇게 미련하고 굼뜬지 몰라? 형들도 은근히 막내를 구박했단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매사 느려 터졌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지 말고 그냥 집 구석에서 조용히 농사나 지어라. 하고 말이야. 아버지는 대놓고 구박하진 않으셨지만 잘난 형들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셨지. 그럴 때마다 막내는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그저 허허 웃으며 부모님이 남긴 찬밥을 먹고 다시 밭으로 향했단다. 막내의 마음속에도 왜 눈물이 없었겠느냐? 하지만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셨단다. 아버지는 죽음을 직감하고 새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러 모으셨어.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지. 내 평생 너희를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내 조상님들께 물려받은 저 뒷산의 선산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왔다. 내가 죽더라도 저 선산의 나무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대대로 잘 지켜다오. 첫째와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 소리로 대답했어.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집안을 번창시켜 선산을 더 푸르게 가꾸겠습니다. 막내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거친 손만 꼭 쥐어들였단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삼형제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더니 덜컥 급제를 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단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을 찾은 큰아들은 이제 고향 땅이 좁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지. 둘째 아들은 형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한양의 큰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비단 옷을 휘감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둘째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했단다. 그 사이 고향 집에는 셋째 막내만 덩그러니 남았어. 막내는 형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더운 물 가마를 데우고 아버지가 남긴 거친 밭을 일구며 살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와 마을의 논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어. 다른 집들은 물이 없어 아우성인데 막내는 매일 밤낮으로 저 멀리 계곡에서 물을 길어와 어머니가 드실 채소밭에 물을 주었단다. 그의 손은 가시넝쿨에 찔려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영락없는 시골 농꾼의 모습이었지. 반면 한양에서 잘나가던 두 형은 고향의 어머니와 막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어. 간혹 소식이 들려오면 큰 도련님은 이번에 더 높은 자리로 가셨다더라. 둘째 도련님은 집을 대궐처럼 지었다더라 하는 화려한 소문뿐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막내를 손가락질했어. 쯧쯧,
형들은 저렇게 출세해서 한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막내 저 미련한 놈은 평생 저 썩어가는 시골집에서 흙이나 파먹고 있으니 참 팔자도 사납지. 하지만 막내는 원망하지 않았단다. 형들이 잘 되었으니 아버님도 저승에서 기뻐하시겠지. 나는 그저 내 손으로 어머니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나이 많으신 어머니마저 노한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단다.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한양의 형들에게 사람을 보내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어. 하지만 장례식 날이 되어도 두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단다. 큰형은 조정에 큰 연회가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하였고 둘째 형은 연말 장사가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며 그저 하인을 통해 돈 몇 푼을 보내온 게 전부였지. 막내는 무덤가에서 홀로 펑펑 울었단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롭게 만든 형들이 야속했고 평생 착하게만 살다가 가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였지. 결국 막내는 혼자서 눈물로 어머니를 아버지 곁 선산 기슭에 묻어드렸단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혼자가 된 막내가 텅 빈 집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어. 저 멀리 산길에서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큰형과 둘째 형이 거창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겠니? 어머니 장례식에는 얼굴도 안 비치던 형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게란다. 막내는 반가운 마음에 형님들 오셨습니까? 하고 뛰어나갔지만 형들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어. 가마에서 내린 큰형이 먼지를 툭툭 털며 막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단다. 야 막내야? 장례 치르느라 수고했다. 근데 우리가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내려온 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인 저 뒷산의 선산 문제 때문이다. 둘째 형이 옆에서 거들었지. 그래 막내야? 내가 이번에 한양에서 아주 큰 장사건이 하나 걸렸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단다. 큰형님도 조정을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저 선산의 나무들을 싹 다 베어서 목재로 팔거나 아예 산을 통째로 처분해야겠다. 막내는 귀를 의심했단다. 형님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선산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지켜달라고 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큰형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 야, 죽은 이의 유언이 밥 먹여주냐? 살아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조상님도 기뻐하시는 법이다. 너처럼 매일 흙이나 파먹는 놈은 모르겠지만 한양에서 큰 일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다. 막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똑바르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형들이 결국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선산마저 팔아치우려 하니 말이다. 막내는 온몸으로 형들의 앞을 가로막았단다. 하지만 권세와 돈을 쥔 형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 결국 형들은 인부들을 동원해 선산에 꽂고 예쁜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내기 시작했단다. 산이 깎여 나가고 아버지가 가꾸던 푸른 숲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며 막내는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지. 그런데 말이다, 우리 강아지야.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더냐? 형들이 그렇게 잘나고 똑바른 나무들을 다 베어가고 난 뒤 그 부러질 것 같던 가문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단다. 자, 숭늉 한 사발 더 쭉 들이켜고 마음을 추슬러 보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란다. 형들이 부린 인부들이 도끼와 톱을 들고 산을 헤집어 놓은 지 며칠 만에 그 푸르던 선산은 등성이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황폐해지고 말았어. 돈이 될 만한 크고 고든 소나무, 아름드리 참나무들은 모조리 잘려나가 한양의 큰 대목수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갔지. 큰형과 둘째 형은 주머니 가득 엽전을 채우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가마를 타고 다시 한양으로 떠나버렸단다. 고향에 남은 어머니의 묘소나 눈물로 산을 지키던 막내 동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형들이 다 떠나간 텅 빈 선산의 막내가 터덜터덜 걸어 올라갔단다. 잘려나간 나무 밑동마다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가슴에 상처를 입은 조상님들의 몸부림 같아서 막내는 또 한 번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지. 그런데 산 꼭대기 어귀에 이르렀을 때 막내는 깜짝 놀랐단다. 그 험악한 도끼날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던 게야.
어떤 나무들이었겠느냐? 바로 몸통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가지가 제멋대로 꺾여서 목재로 쓰기엔 전혀 쓸모가 없는 굽은 소나무들이었단다.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저건 땔감으로도 안 되겠다며 그냥 지나친 녀석들이었지. 막내는 그 굽은 나무 밑동을 어루만지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 너희도 나처럼 못나고 굽어서 살아남았구나. 잘나고 똑바른 녀석들은 다 베어가 버렸는데 못난 우리만 여기 남아 이 황량한 산을 지키고 있네. 막내는 차마 그 굽은 나무들마저 외롭게 둘 수 없어 잘려나간 나무들의 장가지를 모아 굽은 나무들의 뿌리를 덮어주고 정성껏 흙을 북돋아 주었단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 세상이 영원히 형들의 편일 것 같았지만 하늘의 이치는 참으로 무서운 법이란다.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던 큰형이 그만 큰 당파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어. 욕심이 과해 뇌물을 받아 챙긴 죄까지 드러나면서 하루아침에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처지가 되었지. 겨우 목숨만 건진 큰형은 거지가 되어 한양 거리를 전전하게 되었단다. 둘째 형 역시 무사하지 못했어. 큰형의 권세만 믿고 무리하게 장사를 확장하다가 한양에 큰 불이 나 창고가 통째로 불타버린 게야.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야반도주를 하던 둘째 형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했던 두 형은 그제야 깨달았어. 자신들이 이룬 화려한 성공이 결국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갈 곳이 없고 배가 고파진 형들은 염치없게도 고향에 두고 온 막내와 선산이 떠올랐단다. 그래도 선산 땅이라도 조금 남아있을 테니 그거라도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자는 뒤틀린 마음으로 둘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기어 내려왔어. 그들이 수년 만에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형들을 우러러보지 않았단다. 오히려 떼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은 형들을 보며 혀를 찼지. 아이고, 저 집 큰 놈이랑 둘째 놈 출세했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가문을 다 말아먹고 저 꼴이 되어서 돌아왔네. 쯧쯧, 평생 고향에서 묵묵히 부모님 모시고 살던 셋째만 한 자식이 없어. 두 형은 부끄러움과 굶주림에 고개를 숙인 채 막내가 사는 옛집으로 향했어. 당연히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일 줄 알았는데 어라? 대문 앞에 가보니 집이 아주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는 게 아니겠니? 막내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수년 동안 묵묵히 일군 밭에서 풍년이 들어 굶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게야. 게다가 형들이 베어가 버린 선산에 밤낮으로 나무를 심고 가꾼 덕에 나라에서 이 고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꾼이라며 상까지 내려주었단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막내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법도 하련만 막내는 주저없이 빗자루를 던지고 달려나가 형들의 거친 손을 잡았단다. 형님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따뜻한 아랫목에 앉은 형들에게 막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숭늉 한 사발을 대접했어. 며칠 동안 굶었던 형들은 체면도 잊은 채 밥을 허겁지겁 삼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단다. 배를 채운 큰형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직하게 말했어. 막내야, 우리가 너를 그렇게 구박하고 아버지 유산인 선산까지 다 망쳐놓았는데 어찌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대접해 주느냐? 우리는 정말 조상님을 뵐 낯이 없다. 막내는 형들의 손을 꼭 쥐며 정답게 웃었단다. 형님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들이 살아서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예전처럼 곱고 화려한 나무들은 없지만 형들이 버리고 간 그 굽은 나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모진 비바람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 못난 나무들이 선산을 지켜준 덕에 제가 다시 산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형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단다. 자신들이 가장 잘나고 똑바른 줄 알았는데 부러지고 잘려나간 건 자신들이었고 마지막에 무너진 가문을 지키고 자신들을 품어준 건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굽은 나무 같은 막내 동생이었다는 것을 늙어서야 눈물로 깨닫게 된 게지. 그날 이후 한양에서 떵떵거리던 형들은
모든 오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고향 땅에 주저앉았단다. 막내는 형들을 원망하기는커녕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자신이 일구던 밭의 절반을 떼어주며 함께 농사를 짓자고 손을 내밀었지. 큰형은 평생 쥐어보지 않던 괭이를 쥐었고 둘째 형은 거친 삼배옷을 입고 흙을 밟았어.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형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기쁨과 가족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단다. 세월은 머무르는 법이 없어 그로부터 또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단다. 초가집이 있던 자리엔 아스팔트 도로가 뚫리고 밤이면 호랑이가 울던 깊은 산골짜기에는 높은 아파트와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빌딩들이 들어섰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네모 상자만 들여다보며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저마다 바쁘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 그 옛날 삼형제의 후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단다. 큰형의 후손들은 여전히 공부를 잘해 높은 관직과 대기업의 요직을 꿰찼고 둘째 형의 후손들은 강남의 큰 빌딩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 그들은 명절이 되면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와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기 바빴어. 하지만 막내의 후손인 젊은 태수군은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단다. 남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못했고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이 쌓여 있지도 않았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태수군은 은근히 소외당하곤 했어. 태수야, 너는 요즘 세상에 왜 아직도 시골에서 흙이나 파고 사냐? 사촌들은 벌써 서울에 집을 샀는데 말이다. 참 둔하고 답답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태수군은 그저 그 옛날의 고조할아버지 막내처럼 허허 웃으며 친척들의 잔에 술을 채워줄 뿐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태수군의 농장이 있는 고향 마을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쳤단다. 며칠 밤낮으로 하늘이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게야. 산사태 경보가 울리고 흙탕물이 무섭게 밀려내려오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지. 라디오에서는 당장 피난을 떠나라는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다들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쁠 때 태수군은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을 떠올렸단다. 태수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저 뒷산 선산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산이 무너지면 우리 가문의 뿌리도 무너지는 법이다. 태수군은 무서운 빗속을 뚫고 홀로 선산으로 뛰어 올라갔단다. 산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발이 푹푹 빠졌고 거대한 빗줄기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태수군이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어. 100년 전 큰할아버지와 둘째 할아버지가 돈이 된다며 곱고 잘생긴 소나무들을 모조리 베어갔던 그 자리에는 나무가 없어 흙더미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단다. 화려하게 출세했던 이들이 남긴 자리는 그렇게 폭우 앞에 속수무책으로 쓸려가고 있었던 게야. 하지만 산 꼭대기 여기는 달랐단다. 그 옛날 땔감으로도 못 쓰겠다며 목수들이 비웃고 버렸던 그 굽은 소나무들이 100년의 세월 동안 온몸이 비틀어지고 꺾이면서도 뿌리를 바위틈 깊숙이 박아 넣은 채 버티고 서 있었던 게란다. 이리저리 뒤틀린 그 굽은 나무들의 거대한 뿌리가 그물망처럼 흙더미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꺾인 가지들은 위에서 쏟아지는 토사와 바위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어. 태수군은 폭우 속에서 그 굽은 나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단다. 아? 조상님들이 말씀하셨던 선산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만약 100년 전에 그 굽은 나무들마저 곱고 잘생겼더라면 벌써 잘려나가 한양의 대궐 기둥이 되었을 테고 오늘 이 산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려 아래에 있는 마을과 후손들을 덮쳤을 게다. 못나고 쓸모없다고 버림받았기에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모진 바람 다 맞으며 온몸이 굽었기에 마침내 가장 위급한 순간 가문을 지키는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준 것이지. 태수군은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굽은 나무들과 함께 온몸으로 막아서며 밤을 지새웠단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올랐을 때 선산 아래 마을은 상처 하나 없이 안전했어. 다른 산들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삼형제의 조상님이 계신 그 선산만큼은 굽은 나무들이 든든하게 지켜낸 계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친척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내려왔단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던 돈과 명예는 자연의 재해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미련하다고 무시했던 태수군과 그 선산에 굽은 나무가 결국 자신들의 뿌리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계지. 그들은 굽은 소나무 아래 서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단다. 자, 우리 강아지야. 이제 이 할매의 긴 이야기가 다 끝났다. 오늘 하루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혹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해 내가 못나고 굽은 나무처럼 느껴져서 남모르게 눈물 훔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똑바르고 잘생긴 나무만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런 나무들은 세상의 바람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베어나가 다른 이의 집 기둥으로 쓰이거나 땔감이 되어 사라지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모진 바람 다 맞아가며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킨 그 굽은 나무는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서 조상님의 묘소를 지키고 지친 이들에게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주는 법이란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조금 느리고 굽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거라. 내 안에 착한 마음과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먼 훗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대한 뿌리가 될 테니까 말이다. 오늘 밤은 너를 힘들게 하던 세상의 잣대들은 다 내려놓고 따뜻한 이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려무나. 너는 그 자체로 참 대견하고 귀한 존재란다. 잘 자거라 우리 강아지.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